자, 이번 시간에는 59번 그 정비법 문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안전진단 실시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요. 2번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 5분의 1이 아니죠. 10분의 1이죠. 그래서 벌써 틀렸네요. 그렇죠? 1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D나 2등급 있죠? 예. 2등급인 건축물은요, 이미 불량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을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간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59번의 정답 이제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당연히 3번이죠.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 선임을 왜 추진위원회가 하겠습니까? 진짜 조합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1번.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우리 먼저 4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4번 지문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한 권리는요.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러면 안 되죠.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에요. 두 군데나 틀렸죠. 다음 날로부터 5년간. 다음 날 빼도 틀리고 3년도 아니고 5년이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그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때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요.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로 소유권 옮겨오죠.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했을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은요.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해서 순찰 강화 등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밑줄 치고 체크해야 될 것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인데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죠.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제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틀리게 내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한 경우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요때 인가 후에 철거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2주가 막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는 조금 더 빨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이제 철거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주를 좀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요때 하라는 거예요. 요때. 근데 이것이 절대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면 안 됩니다. 함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번 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물상대위죠. 예. 자, 62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자, 5번 지문 보시면요. 자, 62번에 5번 지문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약간 구석진 지문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거는요, 지나친, 그렇죠?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신설된 주문이고요. 2번은요,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은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하고 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3번은요, 만약에 2번처럼 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요,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4번, 5번 지문은 약간 구석진 지문이지만 시험에서 틀리라고 낼 때 그때 쓸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체크를 해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63번 정비조합에 대한 문제는 항상 매년 시험 나옵니다.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여기 2번 지문 보시면 지상권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요,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부속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돼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밑자가 중요하죠. 이 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을 때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갖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재개발에서는 됩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절대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이사의 수를요, 5명 이상으로 하고요. 3번은 겸직 금지죠. 예. 그 다음에 4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도 있고요. 자, 조합장은요,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64번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기. 3번이죠. 정비사업비의 추산에 그러는데 근데 이 가로가 틀렸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라 그랬기 때문에 틀립니다. 추산액에는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4번, 5번 다 우리가 외워둬야 될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고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단독 문제로 나오지만 지문에서도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65번부터 이제 건축법 시험 문제인데요.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1번은요. 자, 1번은 응용 지문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은요, 건축법 적용이 배제가 되죠. 이때 건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건축법에 나오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 당연히 건축법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적용 안 돼. 뭐 일조권이든 등등 다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자, 광고탑은요, 4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5m인 광고탑은요, 요거 4m 넘는 거니까 축조 신고해야 되고, 한옥의 뜻은요, 우리 건축법상 한옥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한옥을
건축법상 한옥으로 봅니다. 4번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해서 그때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땅을 팠는데 고인돌이 나온 거예요. 고인돌 주변에다가 이렇게 철조망을 쳤다. 그래서 이거 현지 보존했다. 그 면적은요, 이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6개월로 바꿔서 시험에 벌써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6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예. 자, 건축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요. 가설 건축물의 기준으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죠. 철근이나 철골 구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닐 건. 예. 그래서 이거는 철근 구조면은요 100년 가지 않습니까? 3년만 쓸 것인데 100년 가는 구조가 아니어야지만 허가 내주죠. 5층 이하일 것, 그러니까 4층 이상일 때는 허가를 갖다가 안 내줘도 되지만, 그러니까 3층 이하는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5층 이하가 아니라 3층 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층 이하라 했더니 2번 틀렸고요.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년 쓰기 때문에 굵은 수도관이나 가스관 묻어줄 필요 없어요. 그다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을 분양이고요.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은 자기가 쓰기 위한 목적으로 지을 때만 허가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 물론 연장 가능하죠. 예. 자, 6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자,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4층의 건축물이다. 그럼 우리 연면적이 얼마죠? 48에 32, 320제곱미터나 되네요. 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이 허용되는지 사전에 결정해 주세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건물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어야 돼요. 우리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은 안 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이 어떻게 되죠? 우리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이 있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and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요. 이거는 건축 신고죠.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내가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을 못하죠. 그럼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4층에다가 바닥 면적이 80이니까 48에 32,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요. 이건 당연히 그렇죠? 200제곱미터를 이상이 되죠. 당연히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연면적 30%를 중축해서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된다. 이것을 광역시에 지을 때는 원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돼야 되지만 단 예외가 있죠.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 그 얘기는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물론 초고층 건축물은 그래도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죠.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자,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되죠. 그 중에 하나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요. 3층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3층인 건축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괜히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m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건축 신고죠. 그러니까 2m 증축은 당연히 건축 신고 사항이 됩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미리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자, 건축 허가 등의 제한. 등은 바로 착공을 제한하는 거죠. 틀린 거 찾기. 2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름 틀렸죠. 자,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정답이고요. 2번, 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3번 우리 제한기간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을 할 수가 연장은 1회 한해서 1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4번 자, 이제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5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죠. 자, 그러면 도지사는요. 누구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요. 해제해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조심할 거. 국토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 X예요.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그것도 체크해서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는요. 요거 응용 문제입니다.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을 찾아라.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일단 5,000 이상 되는 걸 찾아야겠죠. 근데 1번하고 2번은요. 5,000 이상이 되죠. 그런데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는 됩니다만은 농수화물 유통시설 제외니까 안 되죠.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 운송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죠. 여객 운송용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지금 화물용 운수시설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객용 시설만 해당이 되고 화물용 운수시설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5번, 자, 5,000제곱미터 맞고 숙박시설, 남산 힐튼 호텔 같은 거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70번에요. 제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우리 다락이 나옵니다. 이 다락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다락이요. 요 다락은요. 층고가 1.5m 이하. 자, 우리 층고가 1.5m 이하는요. 요거는 자, 우리 1.5m까지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m까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면은요. 1.5m 이하의 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인데 경사진 형태일 때는요. 경사진 형태일 때는 1.8m 이하는요.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요. 2m일 때는 다 그 다락의 바닥 면적은 우리가 사람이 쓰기 위한 면적으로 봐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의 부분이 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면적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못 쓰는 것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죠. 바닥 면적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으면 바닥 면적에 포함, 일상생활에 못 쓰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거든요. 그러면 자, 3번은 굴뚝이나 더스트 슈트, 환기구죠. 설비 덕트, 보일러 같은 설비 덕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 못하니까 제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물탱크 위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물론 어린이 놀이터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예. 그 다음에 71번 보시면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우리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데요. 가로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요거는 이제 예상 외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건축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틀리라고 내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바로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일 때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죠. 그래서 목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2층 이상,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올 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처음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것만 우리 주택법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돼서 추가된 것이요. 처음 지을 때는 한 세대가 사는 구조로 지었는데 나중에 중간을 막는 거예요. 막아서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만드는 이것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가구 사는 건데 두 가구가 살게끔 가운데를 막는 것을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요. 공사를 할 때는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나 신고를 하고 만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중에 공사를 통해서 가운데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처음부터 지을 때죠. 이때는요. 전체 세대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게 세대 구분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할 때는요. 중간에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나중에 가운데를 막는 공사를 한 걸 말해요. 요랬을 때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해야 됩니다. 2세대 이하. 결국에는 가운데 막아서 두 개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3세대가 아니죠. 3번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요. 예. 예외적으로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시설, 바로 주차장 같은 거죠. 주차장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할 때는요.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가 있다. 처음 지을 때보다 갑자기 사는 사람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주차장은 처음 지을 때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서 두 개 만드는 그 세대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5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요.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가운데를 쪼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73번부터가 또 이제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복리시설 찾기가 나왔어요. 예. 어린이 놀이터 있죠? 예, 주민운동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죠. 경로당, 유치원. 그래서 니은번 하나를 빼고는 다 복리시설이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별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74번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거기에 미달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짓는 겁니다. 한옥은요.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단독주택 30호 건설이면 안 돼요. 연간 그건 틀립니다.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요. 절대 연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3번 틀렸죠.
4번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 5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래서 50세대 이상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가 4번이고요. 5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 역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는데요. 자, 75번에 우리가 입주자 모집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 공공사업 주체는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아요. 입주자 모집할 때 모집해도 됩니까?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할 때요 그거 복리시설일 때는요 복리시설일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 주체는 총 4명이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요, 요 4명 중에서 시험에서 요거하고 요거가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 문장, 이 1번 지문은요, 기출문제에 4문제나 나왔던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원래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일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공사업 주체일 때는 승인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견본주택이 있죠. 그래서 촬영한 영상물을 승인권자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3번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요구할 때는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자재가 이제 폐업을 했어요. 만드는 회사가. 그럴 때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고 5번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 75번에 나온 이 5개의 지문은 시험에 다 자주 나왔던 지문들만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죠. 우리 76번에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암기를 하시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또 10월 달에 또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개정될 수 있다고 해서 또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답은 거기 3번이 됩니다. 그래서 2배를 초과한 지역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디귿번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그래서 지금 가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험에서 실제 바꿀 만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읽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은요, 역시 또 시험에 내는 것이고 이미 나온 적도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게 이제 과열 지역이고요. 위축 지역이 있죠. 그래서 위축 지역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제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인데요.
상당히 외우기에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번 외우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번에는요, 그렇게 좀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78번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거죠.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찾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1번 지문부터 좀 보시면은요.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1번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다른 데서도 우리가 다른 파트 다 5대1 나오죠. 이 고정돼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이고요. 예. 그래서 국민주택 나오니까 다 10대1이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등등 성행동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투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78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평소에는 외워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고 시험 보기 직전에 또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약간 난이도 높게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내긴 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대상 지역 요 3개 중에 하나 이상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79번이 이제 농지법 시험 문제입니다. 농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농업진흥지역은요, 개발 안 된 곳에 지정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농업진흥지역은요, 개발 안 된 곳에 지정을 합니다. 녹관농자에 지정합니다.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농업진흥지역은 녹관농자에 지정하는데 항상 단서가 들어가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다. 녹지지역 제외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예. 1번 옳은 거.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요, 내 농지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3번은요. 농지를 전용할 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어장, 양식장 같은 거죠. 예. 4번 화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했다. 그러면 따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농지 개량 사업 또는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의 시행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되는 것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강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의 대표가 5번 지문과 같은 거죠. 자, 이제 80번 문제인데요.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자, 우리 위탁 경영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기출문제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요거 위탁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여행이 나올 때는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어야 돼. 국내 여행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필요할 때는요. 자, 우리 치료가 필요하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위탁 경영할 수 있으니까 2개월 가지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짐. 그래서
공직취임, 그러니까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이고 법인의 임원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2개월간 국외여행가 안 되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입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제7회 모의고사 공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 또는 개정되거나 신설돼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만 모아놨기 때문에요. 반드시 2번, 3번 풀어보시고 중요한 지문들은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